삼국지 아저씨에서 점차 삼국지의 심벌, 이제는 삼국지의 심장이 되어버린 두근두근한, 심장이 아니라 두뇌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허가 돼야 돼. 삼국지의 두뇌이자 혀이자 심장, 삼국지의 모든 것, 임영환 박사님 모시고 오늘 삼국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저씨가 좋으세요? 심장이 좋으세요? 두뇌가 좋으세요? 할아버지라고만 했으면 좋겠어. 삼국지 할아버지 안 됩니다.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는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더 특별한 것이 있겠죠? 네, 굳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특히 삼국지에서 중요한 걸 꼽아보라면 5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형입니다. 지형. 그쵸? 사실 지금 따져보면은 촉한의 그 막 어마어마한 산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나라에 있는 그 물천지, 사실은 뭐 삼국지 하면 지형하면 삼국지 빼놓을 수가 없는데 다양한 전투가 벌어졌죠. 네, 뭐 따지고 보면 지형은 어디나 중요해요. 네. 그런데 삼국지잖아요. 네. 이 세 나라가 각자 독특한 지형에 기반하고 있었고 네. 후대에는 삼국지를 이제 거치고 나면 이제 또 알아요, 이제 거기를. 네. 극복하기가 좀 쉬워지는데 이때는 이 세 개의 극단적인 지형이 대립하는, 어떻게 보면 최초로 대립하는 구조여서 더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화북, 거기는 평야. 그러니까 조조가 기마죠, 조조하면. 그러니까 애가 머리가 좋아갖고 화북 평원을 보고 일단 북으로 가서 요동에 있는 군대를 끌어오잖아요. 그래서 조조가 그때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그 난놈은 난놈이야. 그 다음에 오나라 물에서 버틴다. 이게 지금도 가면 뭐가 많은데 옛날에는 습지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병을 있긴 있어요. 손책에 말 타고 걸어 다니나? 네. 근데 말은 이 논에 들어가면은 철퍽철퍽 못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권이나 손책도 기병이 쓰긴 쓰는데 50명, 100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연락병, 뭐 장군 이런 거밖에 못 쓰는 거예요. 하긴 손책, 손권은 본인들과 그 휘하 장수 몇 명이 이 말 달리는 건 봤어도 부하들이 말 달리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연대급 병력에 기병 50명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이건 연락병이야 그냥. 네. 그렇게밖에 못하고 심지어 이 오나라 군대 얼마나 웃기냐면은 조조군하고 싸울 때 조조군이 여의도 같은 이 모래톱에 있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갑자기 홍수가 난 거야. 그러니까 샥 물이 왔는데 쓸어버린 건 아니고 한 무릎까지 온 것 같아. 찰랑찰랑하게. 그러니까 이걸 신났다 공격하러 가는데 배 타고 가서 뗏목 타고 들어가서 물에서 우리 같으면 아니 뗏목에서 싸우려면 말이 쉽지 그게 쉽냐고. 그렇죠. 근데 얘들은 어떻게든 땅을 안 밟고 그 얕은 물에서. 얕은 물에서 뗏목 타고 들어가서 싸워요. 그럼 누가 이겨요? 당연히 얘들이 이기지. 그 얕은 물이라도 뗏목을 타면 무조건 오나라. 얘들은 물이야 물. 반대로 얘기하면 평원에서 기마부대가 뛰어다니기 시작한다. 그럼 조조가 압도적으로 강했죠. 그 유명한 합비전투에서 장려가 진짜 뭐 300명 끌고 왔다. 휩쓸잖아요. 네네. 그때 손권 보고 내려와. 그럼 그 뒤에 감령, 뭐 주연 이런 막강한 애들 다 있었는데 구경만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농담으로 그때 아니 얘들은 무슨 발에 물 갈퀴 있냐. 근데 그 정도로 땅에 가면 또 못 살아요. 그때 이제 땅을 치면서 약간 이때 유비랑 친하게 지냈어야 됐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건 실제 정사에서 손권이 선비족, 나중에 고구려한테도 사기를 당하잖아요. 왜? 그렇죠. 동맹을 맺어서 이거 하자고 그랬던 게 기병에 한이 맺혔는데 도저히 이거 오나라 군대 갖고 땅에 올라가서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도 조조처럼 선비족 기병을 끌어들이자. 선비족이 2팀이 있는데 조조군에 참전한 애들이 있고 그 요동에 있던 공손 씨는 그냥 평화조약만 메고 버티고 있던 애들이에요. 걔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죠. 그랬다가 뒤통수를 오지게 맞았죠. 새로운 모바일 게임 킹덤 삼국 해보니까요, 이 실제 지형을 이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암벽도 오르고 수전도 하고 아주 리얼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요즘에 발달한 시대의 그 장점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왜 가산점만 줬잖아. 여기는 산입니다. 그러면 뭐 산군이 플러스 몇 그렇죠. 점. 플러스 1인데 이제 정말 지형을 이용할 수 있다. 그게 진짜 삼국지죠. 삼국지 승패를 가르는 요인. 첫 번째는 지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진로예요. 이것도 옛날 게임에서는 구현이 잘 안 되던 건데 그냥 평야라고 되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있어야 되고 그 도로에 이제
뭔가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전략 전술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앞에서 끊는 게 맞는지 끝까지 뒤에 가서 버티는 게 나은지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 삼국지에서 사실 유비도 억울한 거 많아요. 네. 유비는 그냥 뭐 벌컷만 된 것 같은데 그분도 억울한 거 많아요. 사실은 유비가 전략가였거든요. 네. 전술 이런 거 잘했는데 유비의 특장점이 쪼개기 전술이에요. 옛날에 그 겨울 전쟁 때 네. 필랑군 모타전라고 네. 소규모 병력을 쪼개가지고 왜 앞에서 끊고 뒤에서 끊고 네. 이런 쪼개기 전술의 달인이었어요. 아. 그 유비가 촉에 갔더니 완전히 고기가 물을 만나.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화북에서 할 때는 화북에서 이러면 무지하게 두드려 맞겠네. 맨날 두드려맞잖아. 그러다가 촉에 가니까 정말 물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하우연하고 장합이 유비한테 지는 게 그 쪼개기 전술에 깨집니다. 그 요런 것들이 사실은 기다렸다가 소규모 부대를 활용하기엔 너무 좋은데 대규모 회전을 하기에는 아주 안 적합한 전술이군요. 그런데 요게 또 잘 이용하면 공격도 돼요. 돼요? 그러니까 하우연도 잡고 장합도 잡았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더 대규모화한 게 나중에 왜 그 제갈량이나 강유가 썼던 게 이제 공격적으로 쓰려고 확장시킨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산길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공격적으로도 가능하고 사실은 굉장한 대승리가 가능하다. 사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적은 모르고 나는 아는 통로나 진로가 확보되었느냐 안 됐느냐. 촉산에서 진짜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산길이 있습니다. 이러고 돌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산길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산에 뭐 언덕길, 뭐 탄금대로 가려면 조령을 넘어야 된다. 사실은 길이 수십 개, 50개가 있어요. 그 샛길 이렇게 오는 데가. 그거를 잘 활용하면 너무 쉽게 이기는 거야. 삼국지 내에 그 책 서술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어느 길과 어느 길이 있는데 이 길을 선택하면 뭐고 저 길을 선택하면 뭔데 이거 잘못 선택했다가 폭삭망하거나 장수가 죽는 일도 굉장히 많았죠. 바로 거기에 수많은 오솔길이 숨어 있습니다. 숨어있는 길 얘기하시니까 이번 킹덤 삼국 해보니까 비밀 통로를 이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 저도 봤어요. 그거 정말 리얼한 건데 비밀 통로 그러면 약간 허구적인 것 같지만 이게 진짜 리얼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전투에서 그런 비밀 통로가 정말 극적이고 속수무책의 전술을 만들어냅니다. 비밀 통로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천년의 성이 함락당하고 이런 일들이 꽤 많았는데 여기 삼국지에도 있군요. 근데 수군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보면 올돌목 이용해가지고 왜군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저희가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수군이야말로 진짜 비밀 통로가 깔려 있는 거죠. 바다의 비밀 그 옛날 노저 가는 배는 물길 못 따라가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육군보다 수군이 방어에 훨씬 유리해요. 근데 이제 삼국지 소설에는 안 나오는데 게임으로는 구현할 수도 있죠. 그러네요. 이거 여기로 해서 왼쪽으로 빠지는 물길인데 들어오면 그대로 그냥 휩쓸어 내려. 얼마나 웃기겠어. 이게 떠내려 가는데 갑자기 했더니 내가 적군 한복판으로 달려가는 거 진짜 이게 기록에 실화에 있어요. 해전에 보면. 그러니까 막 자살하고 그래요. 이거 실제로 무적 함대가 무너진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해전사에서 얼마나 웃기겠어. 장군이 탄 배가 갑자기 적진 한복판으로. 방법이 없는 거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두 가지 지형, 진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 어떤 겁니까? 세 번째는 이제 병정입니다. 병종. 그쵸. 모든 여지껏의 이 게임들 보면은 어떤 군은 어떤 군을 이기고 이 군은 누가 잡고 이게 먹고 먹히는 관계.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모든 게임에서 다 중요한데 너무 복잡해도 이게 안 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상성을 얼마나 잘 설정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얘는 얘한테 무조건 진다. 다 그렇지도 않잖아 또. 그렇죠. 그래서 요 상성을 가장 리얼하게 구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조의 기병, 촉의 보병, 오나라 수군 이렇게 갈리는데 여기 합비전투 같은 데 보면은 그게 지형하고 만나서 어느 정도 세팅으로 이길 수 있느냐. 요런 거를 잡아내는 게 정말 예술이죠. 근데 사실 조조가 그냥 기병 돌격 정리 이런 게. 이게 그거는 이제 그냥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고 진짜는
요 지형에서 요 병종이면 쟤네들한테 몇 대 1 정도의 상성이 나온다. 요런 걸 잡아내는 게 전술의 예술이죠. 사실 옛날에 명장은 그거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킹덤 삼국 보니까 병력 배치도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병력 배치뿐만 아니라 전략 전술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어서 진짜 사령관이 된 기분으로 내가 플레이를 해볼 수 있다는. 근데 이거 사실 옛날 전쟁에도 시뮬레이션 합니다. 다만 이제 진짜 생명을 갈아 놓으니까 문제지. 진짜요? 예,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뭐 마음대로 한 것 같잖아. 사실 그 사람도 시뮬레이션 해요. 그래서 가서 전멸하고 그래. 그 부분은 게임이 훨씬 낫네요. 왜냐면 시뮬레이션은 여러 번 돌려도 그 누구도 희생당하지 않으니까. 그게 차이인데 옛날 전쟁은 피로 시뮬레이션 합니다. 딱 하는 거 보고. 근데 명장은 다만 그걸 아는 거지. 아,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죽었지만 요렇게 하면 이기겠구나 하는 그걸 빨리 뽑아내는 거죠. 자, 세 번째까지 알아봤고요. 삼국지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안 나온 게 너무 서운해요. 아니, 관우장비, 여포마초, 장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장군 중요하죠. 네. 중요하지. 근데 이제 소설에서는 주로 이게 소위 일기토로 끝을 냈고 네. 뭐 전략 전술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사실은 장군도 상성이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오나라는 수군 천지잖아. 네. 기병 장수가 없어요. 조조는 그래서 왜 채모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건데 수군 장수가 없고 허접한 채모라도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장수가 없어요. 총나라는 사실은 실제 장수가 없었죠. 그냥 숫자 자체가 워낙 적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너무 명확해서 그게 재미를 주기도 하는데 답답하기도 하죠. 이게 답답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나라에는 저 장수만 내가 데리고 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쟤 때문에 졌어. 이런 경우 많잖아요. 전에 우리도 한번 해봤는데 누구를 바꿨으면 좋겠냐. 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삼국에 따라 다 다르기는 한데 저는 1대1이 가장 센 장수를 데려오고 싶어요. 판타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삼국지 하는 사람은 다 자기 스타일 다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최강을 뽑아가지고 그냥 갈아엎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슬아슬하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 스릴을 즐기고 싶다. 나는 후자거든. 많이 서로가 갈리는 전투. 그럼 박사님은 그러면 어떠한 장수를 어떻게 했더라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저는 진짜로 그 소설에서라도 이렇게 바꾸고 싶었던 정말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방덕이 우금하고 형주에 왔다가 관우한테 잡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마초 부하잖아. 그래서 꼭 이렇게 관우한테 넘어올 것 같았거든. 근데 또 유비는 되게 넘어와야 되잖아. 근데 방덕이 끝까지 안 넘어거든요. 그리고 죽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촉이 망했을 때 방덕 아들들이 관우 집안을 몰살시켜요. 이게 아주 중요한 비극의 원인인데, 근데 사실은 진짜 역사에서도 그렇고 게임에서 그렇고 만약 이때 방덕이 관우한테 항복했으면 이거 진짜 역사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당시 관우가 우금 조조군 2만인가 3만을 포로로 잡아요. 완전 땡이잖아. 얘는 지금 형주군인데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조조군이 내한테 그냥 통으로 들어온 거야. 벌판을 이제 지배해야 한다. 근데 뭐가 없냐? 장수가 없어요. 그 나중에 서황이 와가지고 기병전으로 이제 관우를 정말 아작을 냅니다. 근데 왜 관우가 왜 그래 그러는데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나가서 이거 하겠어. 장수가 없어요. 기병을 이끌어요. 그때 방덕이 있었으면 정말로 허창까지 쳐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방덕이 관우한테 항복을 하고 제가 이 형주군 이끌겠습니다 라고 하면 기병으로 서황을 상대를 하고, 그리고 사실 조조군의 서황은 그 위치가 우리가 흔히 소설에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그렇죠. 있었잖아요. 당시 서황이 기병 끌고 와서 관우를 정말 휩쓸어요. 근데 기병으로 돌직하니까 방법이 있냐고. 관우군 기병이란 게 다 형주 기병이니까 그냥 나가 떨어지고. 근데 만약에 방덕이 기병을 지휘했으면 서황이 그렇게 못 이겼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할 수 있습니다. 예, 바로 내 마음대로 장수 조합 킹덤 삼국에서는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저는 진짜 이거 해보고 싶어요.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관우하고 방덕이랑 여기다 이제 모사 하나만 더 집어넣어가지고
딱 해서 정말 이게 허창이 정말 워게임 하듯이 허창 동작이 가능할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관우가 방덕을 사로잡고 방덕이 투항하고 여기에 모사는 누구로 할까요? 스릴 있게 해볼게요. 육선 이런 애 데려오면 좋겠는데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빨리 죽은 법정을 붙여가지고 야 이거 진짜 황금의 콤비인데. 현장 지휘관으로서 현장의 이 머리로서 삼국지 딥하게 사랑하시는 분들은 모두 인정하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워게임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책 한번 써볼까? 가상삼국지. 자, 삼국지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5가지 요인, 장수까지 나왔습니다. 아직도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는 사실은 4번에 1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수의 상대성이에요. 네. 삼국지에서는 사실 절대 강자가 없어요. 네. A가 B한테 이기고 C가 A한테 이겼다고 해서 C가 B한테 이긴다. 요게 지금까지 게임의 룰인데 사실 이건 아니지. 권투도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상성이 있어요. 이런 상성이 예를 들면 소설에서 재밌게 한 게 감령이 삼화가한테 죽어요. 소설에서는. 근데 이것도 참 웃기는 게 감령이 원래 해적이고 막 이게 완전 조폭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절대 죽어야 되는 건데 살려줘가지고 굉장히 충성심이 올라가는. 맞아요. 근데 요거를 누구한테 죽일까 하고 작가가 하다가 삼화가한테 죽는 거를 했다고. 근데 삼화가는 야만 쪽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물론 한족의 입장이 들어간 거지만 야만족이라는 거는 웬만한 깡패보다 더 세다. 이게 그냥 소설적인 구성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센 놈이 더 센 놈을 만나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관우나 뭐 이 여포나 이런 대체적인 말을 타고 현장을 누비는 장수들을 보면 대부분 긴 장창에 그냥 돌격을 해서 1대1을 싸움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형 장수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있어요. 삼국지에서도 오랫동안 게임에서 그런 걸 많이 쓰는데 대체로 힘 세고 머리 나쁜 애는 지략형한테 진다. 뭐 이런 식의 세팅을 하는데 실전에서는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감령이 삼화가한테 죽듯이 돌격형 장수가 돌격형 장수한테 깨질 수도 있죠. 하우연은 한중에서 황충한테 죽었는데 하우연은 조조군 중에서는 정말 돌격형이었어요. 근데 황충도 또 이게 선봉대장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났는데 소설에서는 황충이 좀 이렇게 머리도 좋고 인격이 있는 스타일로 바꿨죠. 이렇게 되면 돌격형이 오히려 돌격형한테 져요. 요런 게 또 되게 묘미예요. 킹덤 삼국에서도 요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백 명의 삼국지 영웅을 조합하면 수만 가지 전략이 가능하잖아요. 이걸 잘 이용하면 적은 수로도 승리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삼국지 전투의 승패를 결정짓는 5가지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의외로 포인트도 많고 재밌네요. 이거 잘 살리면 정말 수만 가지 새로운 조합으로 삼국지의 세계를 재창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 같이 하시면 좋은 게 굉장히 많은 게 런칭 이벤트거든요. 런칭 기념 이벤트들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접속 시 100회 뽑기 증정하고요. 접속 시 신급 장수 관우 마초가 증정이 됩니다. 족바들은 가슴이 약한 쿠폰 코드 YHL888 이런 런칭 이벤트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시고 혜택도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모바일 게임 킹덤 삼국, 게임을 사랑하시고 삼국지를 사랑하시는 패밀리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